밈은 어떤 행동, 사상, 가치관, 도덕 등의 문화 요소가 사람의 기억에 저장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전달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처럼 복제 기능을 하는 이러한 문화 요소를 함축하는 용어를 그리스어 미메메에서 찾아내어 유전자를 뜻하는 징과 발음이 비슷한 단음절 밈을 만들었습니다. 미메메에는 모방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도킨스는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신경심리학자인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팀은 모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현재의 두뇌 용량을 보유했던 인류가 도구의 사용과 언어, 더 나아가 문명을 창조하게 된 것은 불과 4~5만 년 전인데 거울 뉴런 시스템에 출현한 것도 이 시기라고 관련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해, 도망가, 먹이가 있어, 이리 와 등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조상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은 약 700만 년 전에 갈라졌고 현생 인류와 그 직계 조상을 포함하는 사람 속은 250만 년 전에 등장하였지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다른 유인원과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류는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허구와 상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이 갖추어진 언어로 사냥이나 그 외에 협업이 필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구와 상상 덕분에 신과 신화가 생겨났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같은 신을 믿음으로 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더욱 정교하게 형성이 되고 인간은 도덕이나 집단적인 믿음, 문화 등의 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후대에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밈을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로 이해를 해보자면 밈은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게 되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밈은 마음의 그릇인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에 고루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밈은 마음의 내용물 중에서 초자아를 구성하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인간의 사회성이 기원하여 형성이 된 것입니다. 밈도 인간의 사회성에 기원하여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에게 도덕이라는 밈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1971년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비친족을 돕는 행동은 나중에 상대방이 도움을 되돌려준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수렵 시대에 갑이 운이 좋아서 먹거리를 많이 구하였을 경우 갑은 가족들과 그 먹거리를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오래 보관하지 못해 부패하여 버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사냥에 실패해서 굶고 있는 을의 가족에게 남은 먹거리를 나누어 줍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반대의 상황에서는 을이 갑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기대를 저버리면 을은 먹튀족으로 분류되어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 데 유리할 것이고 먹고 튀어버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은혜, 정의, 양심 등의 도덕성이 인간의 초자아에 심어진 것은 이러한 진화론적 자연 선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아는 부모 또는 학교 교육,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후천적으로
도덕성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험을 겪게 된다면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밈은 전파에 성공하고 어떤 밈은 전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영국의 심리학자 수전 블랙모어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각체계가 잘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인 정보는 잘 기억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잘 기억되지 않는다면 전파에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석가모니는 대중에게 설법한 이후에는 외우기 쉽게 개송으로 만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노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석가모니와 예수의 가르침은 마치 한 편의 위대한 시를 읽는 듯이 아름답고 그 뜻도 고귀합니다. 석가모니와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고귀함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설득력, 그리고 기억하기 좋은 간결하고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표현들의 역할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밈에는 훨씬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밈에 대해 수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정책과 6.25를 겪은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반공사상을 가지고 있고 김일성 일가의 세습 체제인 북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위대한 영도자를 흠모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차이는 인간과 밈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자연계에서 동종 사례는 서열 다툼과 영역 싸움, 즉 암컷과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동종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국가가 생겨나면서 조직화된 전쟁이라는 형태로 동물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대량 살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류사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동종 살해가 이루어진 사건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인 유대인 약 600만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독일 민족의 번영이라는 애국심으로 여겨지게 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밈에 물든 독일 국민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유대인 살해에 가담하였습니다. 동종 살해에 성공하여 세계를 호령하였던 정복자들이나 지배자들은 히틀러처럼 그들에게 유리한 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배자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영토를 늘리고 여자와 먹이를 차지하여도 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충성심 같은 밈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두면 자발적인 복종을 불러일으켜 저비용 고효율의 통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국 신화를 보면 처음에 나라를 세운 왕은 신의 아들이나 신에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이니 왕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지배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지배자에게 유리하게 가공하여 국민이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동양에서 유학의 중요한 사상가인 맹자는
군주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은 거를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은 줄을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권위를 이미 상실한 필부일 뿐이니 무왕께서 주라는 자를 주살하였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하였다라는 말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은 지배자들에 의해 맹자의 역성혁명 정신은 사장되고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들의 보편적 사랑에 대한 사상도 지배계급의 손에 들어가면 통치의 편의를 위한 밈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10계명과 불교의 5계에서 공통된 계율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입니다. 이러한 계율은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윤리이지만 지배자가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됩니다. 지배 계급이 도저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사상은 불온사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회기 처분합니다. 쾌락주의로 알려진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 쾌락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굴종과 치욕입니다. 그래서 굴종과 치욕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노예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굴종과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예들이 모두 자살해버리면 노예제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방탕하고 타락한 사상일 뿐이라고 공격받았고 그들의 저서는 금서로 지정되어 로마 바티칸 비밀서고에 밀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바티칸의 비밀서고에 금서로 안전하게 보관된 것이 발견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과 지배계급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에서도 지배계급의 통치에 쉽게 활용될 수 있었던 유학이 번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아나키즘적 성격이 강했던 고자와 양주 포경원 등의 저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상가의 저술에 이들의 사상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상가가 인용하면서까지 비판하였다는 것은 그 사상들이 그 시대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고자는 맹자의 저서인 맹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자는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다.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술잔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주는 맹자, 열자, 한비자, 여시춘추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시춘추 귀생편에 실린 양주의 이야기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핍박받는 삶이란 인간의 욕망이 그 적절함을 얻지 못하고 최악으로 불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굴종이 그렇고 치욕이 또한 그렇다. 그래서 핍박받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배계급들은 양주나 에피쿠로스와 같은 사상을 싫어하였습니다. 농경시대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핍박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 누가 지배자를 위해 세금을 내고 누가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지배자를 위해 싸워줄까요? 포경원의 사상은 도교 사상가 가롱에 져서 포박자에 포경원을 힐난한다는 뜻의 힐포편에 실려 있습니다. 관직이 설치되면 관료들은 앉아서 민중의 세금을 받아먹는다. 관청에 무의도식하는 무리가 있으면 민중은 놀고 먹는 사람을 봉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도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자급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힘든 노역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중은 군주의 명령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춥고 굶주리게 된다.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자나 양주, 포경원의 주장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로움으로 정당화하려는 지배 계급에게는 불온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 계급에 반하는 사상은 밈으로써 후대에 전송되기가 어렵습니다. 노예제 시대임에도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을 펼쳤던 불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지배 계급에 반하는 사상임에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인으로 도심이 굳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오. 이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교리를 펼쳤고 석가모니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와 예수의 가르침은 피지배 계급을 수탈하면서 살아가는 지배 계급에게는 피지배 계급의 저항의 방패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상을 그들에게 유리한 밈으로 개조하여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초자아를 활성화시키면 자발적인 복종을 불러일으켜 통치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밈은 처음에는 진화론적으로 자연 선택되어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사상적인 부분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지만 인류사에서 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단은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하였던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밈은 정의로움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나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문화나 인종차별주의도 밈의 한 형태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냥하여 노예로 부렸던 것도 인종주의라는 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환경보호운동, 빈곤아동 돕기운동 등도 밈의 한 형태입니다. 이렇듯 밈은 인류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고 서로 반대되는 밈이 동시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형성되면 대중의 밈을 장악하기 위해 혈투가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백가쟁명도 대중의 밈을 장악하기 위해 혈투를 펼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도 대중의 밈을 장악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이 그들에게 유리한 밈을 구축하기 위해 혈투를 펼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사회는 농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오래도록 남성우월주의 밈이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신노동기반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능력이 팽창하자 여성들이 남존여비 사상의 반기를 들고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지고 그 대가로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운동가들이 밈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남성들의 군가산점 혜택을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은 군경력 2호봉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혜택으로 남성만 병역에 의무를 지는 것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운동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만 남성운동은 조직화가 되지 못해서 성의 대결에서 패배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밈에서의 전쟁 결과가 이렇게 현실의 삶에서의 이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은 대중의 밈을 장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도 밈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소비자들에게 명품이라고 인식시키는데 성공하면 기업들은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출시하는 상품을 명품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광고 등의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오늘날 밈을 만들어서 전파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부나 권력을 획득하지만 타인이 만들어서 유포한 밈에 빠져든 사람들은 외상으로라도 명품백이나 명품 자동차를 사고 월급을 쪼개서 할부금을 갚으며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지고 자리를 잡는 것은 나이든 세대를 대화와 토론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서 죽고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 한번 형성된 밈은 죽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다음 기회에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